속보K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속보K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자산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데에는 4단계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거시경제입니다. 거시경제를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한국 증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글로벌 경제를 알아야 하고 거시경제의 변화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살펴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산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 4단계 원칙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에브리싱 랠리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위험 자산의 조정 과정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소수 종목 랠리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에브리싱 크래시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네 단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 신호를 읽는 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이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을까요? 대표적으로 1999년에 유명한 닷컴 버블 때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1997년부터 1999년 여름까지는 에브리싱 랠리였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모습은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상황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1999년 여름에 갑자기 20% 조정이 나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해마다 80%쯤 오르다가 갑자기 20% 떨어지니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두 번째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면서 소수 종목 랠리가 전개됩니다. 그때 주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극소수 종목,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같은 마지막까지 남은 종목들이 최후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5개 정도의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가면서 지수가 80%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5개 종목은 얼마나 크게 올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두 종류의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랠리인 소수 종목 랠리에 아예 참여하지 않다가 막판에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그 5개 종목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식은 들고 있었는데 왜 나만 오르지 않느냐고 생각하며 갈아탔더니 하필 그 순간에 폭락이 찾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브리싱 랠리 단계인지 소수 종목 랠리 단계인지 크래시 단계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두 번째 단계 또는 네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라는 세 가지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나간다면 미래를 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유튜브 콘텐츠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시황을 이야기해주는 콘텐츠이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는 특정 종목을 철저히 분석하는 콘텐츠입니다. 좋은 콘텐츠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종목만 분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직접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실적도 너무 좋고 미래 가능성도 높다고 여겨졌는데 배터리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거시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가 계속 신재생으로 가는지 아니면 패권 전쟁 때문에 신재생보다 패권 전쟁에서 이기려는 미국이 다른 전략으로 전환했는지 같은 문제입니다. 이 거시경제 상황을 모르면 아무리 종목을 열심히 연구해도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달러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같은 문제는 종목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시황만 분석해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달러를 50% 넣어라 라는 말입니다. 달러를 50% 가져가야 한다는 분석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달러 자산은 그 뒤로 크게 올랐고 원화 자산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만 해도 대부분은 당연히 원화 자산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했고 누가 달러로 투자하겠느냐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거시를 분석해보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나라 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거시경제를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연결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거시경제를 알아야만 앞으로 더 많은 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도 요즘 학교를 다녔다면 창의력도 더 키워주고 좋아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돈 공부를 거의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돈에 대해 얼마나 배웠느냐고 묻는다면 거의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저절로 돈 공부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심지어 좋은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해도 돈 공부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씩 둘씩 바꿔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자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특히 자동화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할까요? 만약 정말로 원화로 예금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자동으로 투자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해보고 그 설계에 따라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분이 많지 않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투자하지 않고 원화 예금만 하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나쁜 말이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시드머니로 1억 원은 있어야 하고 1억 원을 모을 때까지는 투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면 그때부터 투자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정말로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100만 원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그때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 공부를 하면서 실전을 경험하고 자산 비중을 연습하고 메커니즘을 자동화하고 그 과정에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1억 원이 생긴 뒤에 갑자기 시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자산이 적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계속 학습하며 이론과 실전을 함께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을 배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제학과에서 4년을 배워도 경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경제학이 사실상 수학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KBS에서 석사나 박사를 할 사람을 지원하라는 모집 공고가 났고 제가 지원했다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 저는 경제를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와 석사 때는 경제학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감이 없었는데 KBS 기자로 10년 넘게 일한 뒤 다시 학문으로 돌아가 경제학을 배우니 실전과 정확히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이렇게 떼야 합니다. 실전을 해본 다음 이론을 배우고 다시 실전을 하고 다시 이론을 배우는 선순환 과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산 1억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워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10억 원, 100억 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배움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20, 30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40, 50세대는 평균적으로 젊을 때 이미 벌어놓은 자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자산이 2억 원이면 2배가 되어 4억 원이 됩니다. 반면 20, 30세대는 이제 경제 생활을 시작해서 자산이 1,000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해 3배, 4배를 벌어도 40, 50세대만큼의 절대 규모를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폭등은 이미 자산을 만들어둔 사람들에게 더 유리했고 이제부터 쌓아갈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20, 30세대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저 비싼 집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조급증이 생기면 막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큰 자산에 뛰어들기 쉽습니다. 수익률이 1000%가 되었다가도 순식간에 10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는 자산들입니다. 저는 변동성이 큰 투자 자체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가격을 보게 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것만 보게 되면 자기 발전이 멈춥니다. 저는 20, 30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보다 시테크가 더 중요합니다. 20, 30세대는 자신의 능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사업을 하는 등 자기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시세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담대하고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3배 레버리지 같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저는 20, 30세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자동 투자 메커니즘 혹은 투자의 시간을 쓰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90% 이상을 투자가 아닌 자기 개발에 쓰고 10%를 투자에 쓰는 구조를 만들면 훨씬 더 큰 성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 30세대에게 유리한 것은 복리 효과입니다. 40, 50세대나 60대보다 훨씬 유리한 것은 시간이 많다는 점입니다. 돈을 잃지 않고 매년 15%씩 번다면 그 자체로 버핏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장 큰 자원인 20, 30세대는 조급하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40, 50세대가 2억 원으로 4억 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나는 1000만 원씩 투자하지만 나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30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투자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0, 50세대는 오랫동안 재테크를 해왔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한 분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분들은 부동산이 쌀 때 미처 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지 못한 분들은 산 분들을 부러워하고 일찌감치 들어간 분들은 자신의 원칙이 맞았다고 믿으며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세월과 앞으로 40, 50세대가 살아갈 세월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KBS를 퇴직하면서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들여다보니 처음 빚을 낼 때는 20년 동안 갚아서 은퇴 전에 상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로 성공합니다. 부동산으로 10억 원을 벌었다고 느끼면 더 큰 부동산, 더 좋은 부동산을 사려 하고 아직 강남집을 못 샀으니 그걸 사야 한다며 막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년이나 퇴직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안고 은퇴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무렵 금리가 매우 높아져 20%까지 찍었습니다. 그 뒤로 25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40, 50세대는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약 5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한국 금리는 웬만해선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뿌리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다를 리가 없고 일본도 금리가 오르는데 한국만 계속 내려갈 리도 없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금리가 낮을 수 있는 시기는 베이비 부머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동안일 수 있지만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면 그때부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가능성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금리가 계속 내려가던 세상이 아니라 돈값이 비싼 세상이 됩니다. 그때는 자산 가격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동산으로 부를 이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부를 이룰 길도 많아집니다. 최근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금값에 비하면 4분의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남 집값의 상승률은 금이나 S&P 500 지수보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 경제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의 성공 원칙만 계속 적용한다면 40, 50세대가 가진 고정관념이 오히려 부의 레이스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40, 50세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60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40, 50세대는 아직 직장이 있고 월급을 받는 분들이 많지만 60대가 되면 대부분 은퇴하고 젊을 때 벌어둔 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그대로 참고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은퇴 세대는 은퇴 직후 디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진행될 때 세계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고령화가 진행되면 물가는 오르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떨어졌을까요? 세계화의 효과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최근 30년 동안 국내에 제대로 된 공장이 거의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크게 오르지 않아 일본의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령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세계화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주요 국가였기 때문에 엔화가 국제 통화의 지위에 가까웠고 그래서 엔화는 하드 커런시, 경화로 불렸습니다. 이는 웬만하면 엔화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엔화조차 2012년보다 2025년에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원화는 소프트 커런시, 약한 통화로 불립니다. 한국은 지위면에서 일본처럼 국제 통화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한때 주요 그룹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후 순위가 내려가며 세계에서의 위치가 약해졌습니다. 원화가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 경색이 오면 가장 먼저 원화가 매도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도 미국 자금 시장이 긴장하면 투자자들이 어떤 통화를 먼저 던질지 선택하는데 그때 원화가 먼저 던져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장기 불황 속에서도 엔화 강세가 나타나며 90년대 디플레이션이 있었지만 한국은 불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입니다. 달러로도 분산 투자하고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1억 원이 명목상 1억 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 가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가치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60대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 60대 분들은 지금 매우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모은 자산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제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60대도 거시경제 변화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살펴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에서 지각 변동이 시작된 시대라고 봅니다. 그 뜻은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압축됩니다. 예전에는 10년에 걸쳐 일어나던 변화가 이제는 1년에 압축적으로 일어납니다. 온라인으로 세계 경제가 하나로 융합되고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이제는 변화에 뒤처졌다는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현기증이 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지러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문제는 느려서가 아니라 빠르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대의 고민은 세대별로 매우 다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심지어 70대까지 생각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라 고민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거시 경제 변화를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 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앞으로 역전의 기회와 추격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저는 지식 한방을 통해 많은 분들께 다가올 미래와 거시경제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출범시켜 함께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설문을 통해 알려주시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다루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전자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속보K 방송을 잠시 마치겠습니다. 속보K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